네, 안녕하세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가갑니다. 오늘은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필기특강 실전 모의고사 3회분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3D 프린터의 개념과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하나 빼고 나머지는 3D 프린터의 개념과 특징에 해당한다는 말이 되겠죠. 자, 4번을 보시게 되면은 NC 기공과 같은 G코드를 사용하므로 제작 속도가 매우 빠르다. 실질적으로 NC 가공에 있는 G코드를 차용해 왔지만 똑같지 않고요. 조금씩 그 특징에 대해서 조금씩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제작 속도가 매우 빠르다. 말도 안 되죠. 우리가 3D 프린터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작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느린 것 치고는 품질이 그닥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후가공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1, 2, 3번은 개념과 특징으로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랩네 프로젝트. 자, 랩네 프로젝트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보급형 3D 프린터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표권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만든 새로운 이름은, 자, 랩네 프로젝트는 FDM 방식을 이제 가지고 왔지만, FD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FDM 방식을 만든 미국의 스트라타시스, 거기에 상표권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이 못 써가지고요. 랩네 프로젝트에서 따로 만든 이름이 바로 FF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구분하기에 FDM 방식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산업용 3D 프린터를 제가 얘기하고, FFF다라고 하면은 일반 이제 보급형 FDM 방식을 우리가 FFF다, 이렇게 구분 지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번, 자, 스캐너 중에서 광 패턴 이미지 기반 나왔습니다. 광 패턴 이미지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거였죠? 우리가 이제 백색광하고요, 그 다음에 변조광.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백색광은 우리가 투사 패턴의 변형, 변조광은 주파수 변이. 이렇게 키워드를 알아두시면은 구분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들은 광 패턴 이미지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고요. 4번의 먼 거리 대형 구조물 측정에 적당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아주 큰 애들 측정하는 거는 주로 이제 TOF죠. TOF 방식하고 하나 더 있으면은 사진 측량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해 주십시오. 이제 4번, 다음 중 스캐닝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표면 코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접촉식 측정 방식을 사용한다. 표면 코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들은 3D 스캐닝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말이니까 요거를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스캐닝 준비 단계에서 적용 분야별 스캐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용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한다. 맞는 말이고요. 산업용은 피측정물의 표면 코팅을 통해서 난반사 등을 미리 제거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이고요. 일반용은 3차원 프린팅용으로, 여기까지는 맞는데 높은 수준의 정밀도가 요구된다. 얘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저가형이라고 하는 그런 스캐너 가지고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세부 디테일적이면은 프로그램으로 보정하는, 자, 그런 방법을 주로 쓰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일반용은 난반사를 위한 코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6번, 접촉식과 비교했을 때 접촉식 스캐너의 특징으로, 비접촉식과 비교했을 때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자, 우리가 접촉식 하면 CMM이잖아요. 코디네이트 메저링 머신이라고 해서 좌표 측정 장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직접 접촉을 해서 좌표값을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접촉하는 그 부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도구, 핵심적인 부품이 바로 터치 프로브입니다.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설명할 때 성냥개비처럼 생긴 거 꼭 기억나시죠? 예, 그게 바로 터치 프로브니까 얘를 이용해서 좌표를 읽어낸다. CMM의 키워드 터치 프로브 되겠습니다. 자, 7번 2D 스케치의 기하학적인 형상을 구속시키는 기능으로, 자, 이렇게 구속시키는 기능이라고 나왔잖아요. 구속 조건,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A를 B처럼 수정할 때 어떤 부분이 바뀌었죠? 이 부분이죠.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깎은 거, 이게 바로 필렛. 얘를 이렇게 둥글게가 아니라 이렇게 각지게 깎은 애가 뭐였죠? 얘가 바로 챔퍼가 되었고, 순수한 우리말로 얘가 필렛이 못 깎이고요. 우리가 챔퍼는 못 따기, 이렇게도 부른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9번에 일반적인 치수 정밀도보다 공작물 표면에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녹을 제거하거나 광을 내게 시행하는 버프 가공에 해당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 좀 드리는데요. 교재를 보실 때 이 버프 가공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을 때는 여기 이제 FB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가공 방법 기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준이 KSB 01, 0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버프 가공은 버핑이라고 해서, 이 버핑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뭐죠? 깎고 이렇게 뭐죠? 반짝이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적인 이름을 제가 찾아보니까 SPBF라고 하는 요 용어입니다. 이게 뭐죠? S가 표면, 서페이스를 말하는 거고요. P가 폴리싱, 연말을 말하는 거고, BF가 바로 버핑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버프 가공이라고 하면은 FB가 아니라 이렇게 SPBP, 요걸로 수정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B가 뭔지 찾아봤더니 얘는 이제 다듬질이에요. 피니싱이라고 해서 앞에 피니싱이고, 뒤에 있는 B는 브러싱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표면을 좀 갈아내는 거, 갈아서 다듬질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문제풀이 하면서 새롭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파트에 나와 있는 이 버프에 대한 내용들은 무시하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요거를 기준으로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0번 조립품 설계 방식 중에서 요건 상향식, 하향식 그거를 말하는 거죠. 모델링 된 부품, 완성품을 현재 조립품으로 모델링 된 부품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모델링 되어 있는 애를 밑에 해야 되겠네요. 모델링 된 애를 자, 어셈블리 공간으로 불러 올려서 이렇게 조립하는 거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 상향식, 방식. 요거 두 개, 상향식, 하향식, 요거 꼭 구분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에 기하공차 나왔네요. 자, 기하공차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3D 프린팅에서 3D 모델링을 할 때는 주로 여기 있는 치수공차를 쓰죠. 치수공차를 쓰는데 여기 문제는 기하공차예요. 조금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치수공차는 그 치수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지만 기하공차는 치수공차로 표현할 수 없는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답을 보시게 되면요. 모든 치수에 적용한다. 얘는 치수공차에 대한 얘기예요. 치수공차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하공차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2번 도면에 표시된 NS라고 하는 기호가 뜻하는 것은 여기 있죠. Not to scale. 그래서 비례가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척도의 기입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척도의 용어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척도가 바로 나왔죠.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척도는 표제란 가까이에 기입하는 게 아니라 표제란 안에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맞는 말이죠. 앞에서 공부했다고 하면은 여기 1번, 4번, 1번, 3번, 4번에 나온 내용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14번. 여기 또 이제 그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되는 문제가 나왔네요. 어셈블리 공간, 조립하는 공간에서 만들고 조립하면서 모델링하는 방식은, 얘는 조금 전에 있는 거하고 반대고요. 어셈블리 공간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품별로 따로따로 이제 저장할 때, 자, 이 1번 부품, 2번 부품,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고, 요거는 하향식 모델링이다 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15번 치수 보조 기호, 요거는 이제 많이 나온다고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판의 두께는 T 또는 T 이꼬르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네모의 4는 여기 네모의 4라고 되어 있으면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mm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만든 게 바로 얘죠. 자, 16번 3D 객체의 형상화 명령 중에서 모델면에 일정한 두께를 부여하는 거. 자, 여기서 여기는 모디파이, 입체를 만들고 얘를 이제 수정하는, 편집하는 과정에 쓰는 명령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애가 바로 쉘이죠. 쉘. 모델링 소프트에서 객체 생성과 수정 기능은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생성에는 그 네 가지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뭐였죠? 리볼브, 스윕, 로프트.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수정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렛이나 챔퍼, 이런 쉘, 이런 기능들이 주로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모델링 요 기능들을 다를 우리가 외울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기능들, 자주 나오는 기능들은 이름과 용도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17번 3D 모델링 객체 표현 기법 중 가장 진보된 방식, 속이 꽉 찬 모델링, 요거 보면 바로 나오죠. 꽉 찬 모델링, 솔리드 모델링 방식이 되겠습니다. 18번 조립 시 수축과 팽창으로 치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된다? 공차를 고려를 해야 된다. 공차에 대한 설명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거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입니다. 자, 19번 FDM 방식에서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 형식, 이거 지난번에 다 봤던 것 같은데요. STL OBJ 30가지 이상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쓰는 애들이 STL, OBJ, CMF, AMF, PLI 각각의 파일 형식에 대한 구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 주십시오. 자, 20번 FDM 방식에서 한 층의 높이를 0.2mm에서 0.1로 변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소재는 ABS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노즐 온도가 ABS를 사용하려면 일단은 190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0.2에서 0.1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출력 품질은 당연히 좋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출력 품질이 좋아지는 대신에 시간은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1번 3D 출력 시 지지대의 안정적인 설정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지지대의 모양이 뭐 중요하겠어요. 특히 적용 각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D 프린팅에서는 허용되는 각도가 45도입니다. 45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4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런 형태. 그러면 여기 이제 45도가 더 지나면은 서포트를 단다라는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요, 큐라를 비롯해서 거의 60도예요. 그러니까 45도보다는 조금 더 많이 기울여졌을 때 우리가 지지대를 설치한다. 그만큼 이제 출력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용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0도로 했을 때 서포트가 안 달리기 때문에 출력물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했을 때는 슬라이싱 프로그램 설정에서 요 각도를 조금씩 줄여주시면은 아마 그 무너진 부분에 서포트가 새로 달리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2번 지지대의 종류 중에서 하중으로 아래로 처지는 것을 막는 거, 아래 처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 용어가 이제 세깅이죠, 세깅. 그리고 이 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지대를 다는 게 뭐였죠? 그게 바로 unstable이었습니다. 요 두 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23번 FDM에서 서포트 설정에 대한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3번 서포트가 많으면 당연히 출력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서포트도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1, 2, 4번 얘네들이 바로 설정에 대한 효과다. 이렇게 또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24번 지지대 구조물 중에 레프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있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레프트는 우리가 뗏목이라고 하는 뜻으로 1, 2, 3, 4층을 지지대를 깔고 이 위에 이제 출력물이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새로 생성하는 층이 아래로 휘는 것을 잡아준다. 아래로 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수축은 위로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자, 베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 층이 깔렸을 때 얘가 이제 처음에는 뜨거우니까 우리가 팽창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급격하게 온도가 식기 때문에 수축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수 오차가 발생하는 거고요. 아니, 치수 오차가 아니라 제작 오차죠. 그래서 약간 줄어들었는데 이 위에 새로운 애가 또 깔리잖아요. 뜨거운 애가. 그래서 얘가 뜨거운 애가 깔리고 난 다음에 팽창하다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얘하고 붙어요. 예,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붙겠죠. 근데 얘가 또 수축을 하잖아요. 수축을 하면서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밀렸는데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위로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워핑, 수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휘는 것을 잡아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아래로 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지지대, 오버행, 이렇게 출력물이 이런 식으로 밖에, 오버행이라는 뜻이 돌출이라는 뜻이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애들은 우리가 얘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지대를 이렇게 다는 거,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25번 형상 설계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이제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설계 정밀도보다 작은 치수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은 제가 이제 지난번 해설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슬라이싱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일정 정도는 가능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 내용들도 읽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지지대입니다. 지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D 프린터로 제품 제작을 할 때 3D 프린터에 따른 형상 설계 오류를 고려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SLA, 액상이죠. 광경화성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문제도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에 얘는 정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지지대도 굉장히 얇게 달려요. 그래서 제거하기가 다른 방식보다는 훨씬, FDM 방식보다는 훨씬 수월하죠. 정답은 2번. 자, G코드가 나왔습니다. M코드 중에서 압출기 온도를 지정된 온도로 설정하는 것은 M104다. 여기 이제 기억나십니까? M104, M109, 얘가 노즐에 관련된 거고요. M140, M190, 얘는 이제 베드 온도에 관련된 거다 하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28번 현재 좌표값이 이렇고 이동한 좌표값이 이렇게 됐을 때 이동할 좌표로 지정한 값이 180에서 200이다. 다음 중 어떤 좌표를 사용하는 것인가? 딱 정해져 있는 위치로 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미 우리가 모든 좌표가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동하는 바로 절대 좌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G코드는 뭐요?
G90. 얘하고 구분되는 상대적인 게 바로 상대 좌표계 또는 증분 좌표 방식. 얘는 G코드로 G91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28번 토출 없이 이동시키는 G코드예요. 제가 이제 G코드가 이동이 G0하고 G1 있다고 그랬죠. 이 G0가 토출이 없는 거고요. G1이 토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G1은 다 제거하고요. 좌표가 이제 가로 세로 할 때는 우리가 X하고 Y로 표현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0번 3D 프린터에 출력용 데이터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조립을 위한 분할 출력 맞고요. 서포트 최소 분할 맞고 해상도보다 작은 크기 맞습니다. 최대 출력 사이즈보다 작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최대 출력 사이즈보다 작은 경우라면은 최대 출력 사이즈보다 큰 경우에 분할 출력이 필요하지만 작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출력 만약에 뭐 220, 220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얘가 출력할 수 있는 범위가 Z축도 있기 때문에 Z축이 만약에 뭐 250이다. 이 경우에 출력물이 요 안에 들어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요. 얘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은 얘를 줄여서 출력하든지 아니면은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라서 분할 출력을 하는 게 좋다. 자, 기억나시죠? 자, 31번 작업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요거 이제 지난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죠. 자,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STL로 변환하고 오류 검사하고 G코드 생성하는 니은, 기역, 뒤끝, 리을. 자, 오류 검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이것도 우리가 넷팹 제일 비싼 거, 메시믹서, 메시랩, Q라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이죠. 자, 비매니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매니폴드는 정상적인 거고요. 비매니폴드가 바로 정상적이지 않은 것, 출력이 안 되는 거다 말씀드렸죠. 여기 그 비매니폴드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바로 얘입니다. 실제 존재할 수 없는 구조이다. 요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들은 우리가 출력이 가능한 자, 요런 것들 내용이고요. 자, 34번 형상 3D 모델링 형상을 분할하여 출력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은 분할하여 출력하는 게 뭐예요? 분할 출력이죠. 자, 분할 출력을 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지지대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분할 출력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사이즈, 하나는 서포트.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잘라서 출력해야 되는 경우, 서포트가 너무 많이 달려서 출력물 품질이 왕창 떨어져요. 그런 경우에 얘를 잘라서 서포트가 최소한으로 달리는 방향으로 돌려서 출력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요거 두 개 기억하시고요. 지지대 생성 최소, 쉽게 제거, 깨끗한 상태로 유지, 강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강도는 안에 있는 그 뭐죠? 내부 체험을 많이 주든지 벽을 두껍게 한다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죠. 자, 35번 다음 중 FDM 방식의 소재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기 딱 보면은 FDM이 고체잖아요. 분말이 당연히 아니죠. 분말이나 액상은 분말이 바로 우리가 SLS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액상은 SLA 이렇게 대표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36번 압축된 금속 분말에 열 에너지를 가해서 입자들의 표면을 녹여 접합시켜서 금속 구조물의 강도와 경도를 높이는 공정은 자, 분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말 융접하고 그 다음에 소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얘는 표면을 녹인다라는 게 있죠. 완전히 녹이는 게 아니라 융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녹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표면을 녹여서 그 녹인 애들이 분말의 알갱이 사이를 채워서 붙이는 방식은 바로 소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3번. 자, 37번 3D 프린트 사용되는 소재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머티리얼 제팅 얘가
고체가 아니죠. 액상입니다. FDM은 열 가수성 맞고요. SLA가 바로 액체 액상이죠. 광경화성 수지. SLS는 분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38번 FDM 방식에서 필라멘트 재료를 선택할 때의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필라멘트를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할 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강도와 내구성, 녹는 점, 그 다음에 수축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소재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비중이라는 말하고 밀도라는 말하고 우리가 혼돈돼서 막 쓰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소재의 비중이 아닙니다. 2번 가겠습니다. 자, 39번.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소재로 적합한 거. 여기 가수 분해가 있죠. 더하는 거, 뭐를? 수를. 물을 더해가지고 분해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서포트용 필라멘트로 물에 녹는 애가 뭐였죠? PVA.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들도 기억을 하십시오. 자, 40번. 3D 프린터별 출력을 위한 사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자, 1번이 FDM에서 히팅 베드 온도는 소재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PLA 같은 경우에는 뭐 50도에서 뭐 70도까지 뭐 이 정도 범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ABS 같은 경우에는 뭐 100에서 120도 뭐 이렇게 소재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베드의 온도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읽어 주십시오. 자, 41번. 분말 기반의 재료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3D 프린터의 방식 중에서 어떤 소재를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뉘게 되는데요. 기술 이름 중에서 분말은 3DP, SLS, 자, 요 두 개가 바로 분말 기반이에요. 3DP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카테고리가 어디냐면요. 바로 BJ 방식이에요. BJ라는 게 바인더 제팅. 그러니까 이제 분말에 우리가 접착제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굳히는 이런 방식이 바로 바인더 제팅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BJ 방식을 쓰는 프린터를 개발한 회사를 3D 시스템즈에서 인수하면서 그 기술 이름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바꿨어요. 바꾼 이름이 3DP입니다. 그래서 3DP라고 하는 용어를 요즘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42번. FDM에서 소재 장착 시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재료의 보관이 용이하고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맞는 말이고요. 근데 조심하실 거는 얘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개봉하고 난 다음에 오래 두면은 안 된다라는 게 있고요. 재료를 만들 때 다른 첨가량을 삽입해서 삽입하기가 용이하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통 필라멘트에서 특수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가 PLA 아니면은 ABS고요. 여기에 이제 그 물성에 맞는 소재들을 섞어서 삽입해서 우리가 필라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드다. 우드 필라멘트는 PLA가 60%, 우드 우리가 분말이 40%. 이건 이제 처음에 나온 애는 이랬는데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율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우드 필라멘트죠. 온도와 속도 등이 맞지 않으면 출력물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중단될 수 있다. 당연하고요. 팩으로 포장된 재료를 프린터에 삽입해 사용한다. 팩으로 포장된 재료는 액상이기 때문에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팩으로 포장을 해서 얘는 SLA 방식의 특징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터에 꽂아가지고 뽑아 올려서 사용하는 거죠. 자, 43번 UV 레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 레진, UV 레진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자, 구조물 제작 시 실내의 빛에 노출되어도 경화되지 않는다. UV가 자외선이잖아요. 자외선. 자,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우리가 그 뭐죠? 가시광선에도 자외선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외선에 반응하는 광중합 개시제, 뭐 줄여서 광개시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태양빛에 이렇게 노출이 돼도 얘가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44번. 3D 프린팅은 제작 방식에 따라 오차와 오류를 존재하는데 이러한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지지대를 사용한다. 지지대에 필요한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 되게 설명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니까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키워드를 딱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대가 있으면 형상 제작에 들어가는 재료를 절약할 수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지지대가 들어가는데 뭐가 없는 애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절약할 수가 있겠어요? 많이 늘어나죠.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들은 지지대가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구분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그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출력물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각 방식별로 회수하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분말 방식 3D 프린터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출력물을 바로 꺼내서 건져야 된다. 이거 동일한 문제가 들어있네요. 바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뭘 해야 되죠? 식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3D 프린터에 따른 형상 설계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최대 10에서 15 마이크로미터로 매우 우수한 정밀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FDM 방식에서 우리가 정밀도를 얘기를 할 때 0.1mm, 0.2m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밀리미터니까 여기 있는 마이크로미터 있죠. 자, 이렇게 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mm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10이라고 하면은 0.01이죠. 0.01. 그러니까 FDM에서는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정밀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들도 여기 있는 형상 설계 오류에 대한 여기 해설을 이렇게 우리가 잡아뒀으니까 이거를 읽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DM 방식에서 47번입니다. 노즐과 플랫폼 사이의 간격이 너무 가까울 때, 자, 플랫폼이 있고 노즐이 너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선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가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얘가 붙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흘려서 붙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붙이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잘 붙었다 하더라도 여기 위에 올라오는 압출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선 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층과 층 사이를 말하는 거죠. 여기 빈 공간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48번 분말 방식입니다. 출력물 회수를 하는 순서. 자, 얘는 이제 보고 착용, 작동 중지, 3D 프린터 문 열기, 출력물을 분리. 출력물 분리해서 바로 꺼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뭐죠? 식힌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49번. 제품 제작 시 반영해야 할 정보를 정리한 작업 지시서 내용이 아닌 것은? 이거 지난번에도 나왔던 문제죠. 디자인 작업자가 아닙니다. 개요, 요구사항, 정보. 자,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50번. 3D 프린터에서 출력물 회수할 때 전용 공구를 이용하여 출력물을 회수하고 세척제로 세척하고 재경화, 2차 경화를 하는 방식은 바로 액상입니다. 액상. 그러니까 액체 소재죠. SLA가 답이고요. 얘는 고체, 얘는 분말, LOM도 고체가 되겠습니다. 51번 SLA
방식에서 빗셈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경화 부분이 타거나 열을 받아서 열 변형을 일으켜 출력물의 뒤틀림 현상이 발생한다. 자, 얘가 정답인데요. 우리가 이제 SLA 방식, 액상을 쓸 때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자, 이렇게 있고요. 자, 레이저가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쏘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출력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만한 애를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빛이 여기 이제 조리개 이용해서 여기 딱 크기를 맞춰가지고 반사해가지고 요만큼을 경화를 시켜야 되는데, 빛셈 현상이라고 해서 이게 빛이 좀 새버리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조금씩 이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액상 소재가 너무 투명한 경우, 밝은색 계통일 경우에는 빛이 옆으로 조금씩 번져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빛셈 현상이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얘가 출력이 너무 고출력이에요. 레이저를 얘도 소재에 따라서 출력을 얼만큼 줘야 되는지 이게 각각 다 정해져 있는데, 이제 좀 무리하게 만약에 많이 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애가 옆으로 막 퍼지게 되겠죠. 얘도 출력할 때. 그래서 얘가 이런 애가 있으면 이렇게 막 삐져나오고 막 이런 애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하면은 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에 있는 애가 바로 출력입니다. 출력. 고출력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나머지는 빛셈 현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52번. 압출기 노즐과 플랫폼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문제 배치할 때 실수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자, 3번이 답입니다. 자, 53번. 3D 프린터 출력 전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출력 전인지, 출력 중인지, 출력 후인지,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출력 전에 장비 외부 주변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MJ 방식, 머티리얼 제팅, 액체를 뿌려가지고 이게 철판에다가 뿌리고요. 얘를 뿌리고 여기 UV 광선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라고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머티리얼 제팅 방식인데, 20에서 25도 사이 온도를 권장하지만 냉방 시설이 불필요하다. 얘가 출력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유지하게 되면 반드시 냉방기나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MJ 방식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읽어서 주변 온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 G코드 중에서 XY 평면을 지정하는 것은, 자, 여기 있죠. 여기 밑에 있는 애들. 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G17. 자, 55번. 3D 프린터가 구동될 때 헤드가 항상 일정한 위치로 복귀하게 되는 기준점이 되는. 예. 자, 얘는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좌표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를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를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3D 프린터가 전원을 넣어서 기동을 했을 때 자기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엔드 스탑 스위치라고, 이런 스위치를 찍고 멈춰 있는 자리가 X0, Y0, Z0. 이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원점으로 복귀라고 얘기하고, G코드가 G28이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여기 일정한 위치로 이렇게 복귀하게 되는 기준점은 바로 장비에 관련된 기계 좌표계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출력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출력물도 보시게 되면 좌표가 이렇게 있겠죠. 출력물 기준점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바로 공작물 좌표계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그 옆으로 넣는다고 했을 때 얘는 공작물 좌표계는 이렇게 XYZ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로컬은 출력물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얘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좌표계. 요게 이제 바로 로컬 좌표계다.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6번. SLA 방식 3D 프린터의 출력 시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을 때 오류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저가형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요즘에 이제 그 광경화성 수지가 굉장히 많이 싸졌어요. 저가형으로. 그래서 유저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장비도 같이 싸졌기 때문에 상당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죠. 자, 이때 그래서 오류가 났을 경우에 대처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가형 소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있는 경우들은 제가 이제 교재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요거를 기억해서 꼭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7번 안전보호 장갑이에요. 안전보호 장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는 내전압용 절연장갑, 그 다음에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이런 애들이 있고요. 지금 옳지 않은 것은 자,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은 숫자가 작을수록 보호기간이 길고 성능이 우수하다. 얘가 잘못됐죠. 숫자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보호장갑 있죠.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요즘에 3D 프린터 안전관리 이런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절연장갑이나 내화학성 장갑 여기에 대한 특징들 제가 교재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또 나왔죠. 방진 마스크. 자, 방진 마스크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분진 포집 효율이 낮고 흡기 배기 저항은 낮아야 됩니다. 원활하게 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높으면은 숨쉬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 이것도 참고하시고 교재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9번 화학물질의 특성과 정보를 담은 자료. 이런 애들이 문제 내기가 참 좋아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다 라는 거 요거는 기억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다음 경고나 주의 표시 중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거 지난번에도 나왔죠. 찔림이 아니라 얘가 뭐였죠? 손으로 만지지 않기였죠. 맨손으로 만지지 않기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전수칙 리스트에 나와 있는 금지 표시, 경고 주의 표시, 지시 표시 요것도 우리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3회 실전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